자, 먼저 31번부터 33번 지문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에서 33번 지문은요, 현대시 지문입니다. 현대시 지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작품이 있고요. 첫 번째는 낙엽송이라는 작품이에요. 박두진 시인의 작품입니다. 문학사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시인인데, 문학사에서 잠깐 언급했던 시인입니다. 현대문학사 수업할 때 청록파 시인 중에 이제 한 명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고요. 청록파 시인이 뭐냐면 자연을 소재로 해서 활동했던 그 세 명의 시인이 함께 만든 일종의 단편 공동 시집인데, 그 시집이 자연을 소재로 해서 쓴 시들로 엮여 있습니다. 근데 세 명, 박두진, 박목월, 조희준 이렇게 세 명의 시인이 같이 이제 친구고, 그 자연을 소재로 한 시들을 40년대 중후반쯤에 발표를 이제 했었습니다. 이 작품도 그런 자연을 소재로 해서 쓴 작품에 해당하고, 제목에서도 우리가 그걸 엿볼 수 있죠. 낙엽송이라고 했으니까. 낙엽송이 뭐 낙엽의 노래 뭐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이 송이 뭐 영어가 아니고요. 이 의미가 소나무과의 낙엽 교목을 의미합니다. 오타. 소나무과의 낙엽 교목 중에 한 종류예요. 낙엽송이, 그렇죠? 자, 작품에서는 이 낙엽송을 의인화를 시켰어요. 의인화를 시켜서 이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을. 작품에서는. 네. 자, 작품을 누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민지가 한번 읽어볼까요? 민지가. 네, 굉장히 짤막한 한 편의 짧은 단편이시네요. 자, 뭐 시험 볼 때 한번 읽어봐서 뭐 기억이 나겠지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이해했습니까? 문제 풀면서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오케이, 모르겠습니까? 네, 모를 수 있죠. 여기 보면 우리가 일단 나무를 제목으로 설정을 했고요. 본문에도 보면 뭐 나무와 관련된 그런 어떤 시어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죠. 그죠? 이 작품의 주제는 뭐냐면 생명에 대한 걸 노래하고 있어. 아이고. 계속 곡하네. 생명의 경이로움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경이로움을 예찬하는 시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의 경이로움을 예찬하고 있다. 자, 분석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럼. 자, 가지마다 파란 하늘을 받들었다. 파란이라고 해서 이 작품에 이제 뭐가 많이 좀 사용이 됐냐면 시적 허용이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파란 시적 허용이죠. 시적 허용. 시적 허용이 뭐죠? 시적 허용이 뭐예요?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인데 시에서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파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쭉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또 시적 허용이 어디 있냐면 그 세 번째 연에 3연에 사랑 웃다, 사랑 웃다, 사랑스럽다는데 사랑 웃다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4연에 솔솔. 네,
이런 표현들이 지금 시적 허용이 좀 사용된 표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그럼 파란, 가지보다 파란 하늘, 파란에서 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 어떤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색채적 이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색채적 이미지, 그죠? 시각적 심사, 그죠? 의미적으로는 여기 이제 여러분 그 파란 하늘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좀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파란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일종의 생명력을 표현한 시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생명력을 드러낸 시어구나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지보다 파란 하늘을 받들었다. 받들었다가 뭐냐면 여러분, 이 받들었다 이건데 여기서는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좀 표현을 한 거예요. 받들었다 이렇게. 파릇한 새순이 꽃보다 고옵다. 고옵다도 시적 허용이죠. 곱다인데 고옵다라고 했으니까 시적 허용입니다. 파릇한 새순 역시 색채적 이미지를 엿볼 수 있죠. 파릇한 새순이 꽃보다 곱다. 꽃보다 곱다. 우리 보통 여러분 새순이 있고 꽃이 있으면 어떤 걸 좀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꽃을 당연히 예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 새순 막 돋아난 새순이 꽃보다 더 곱다라고 이렇게 지금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새순이 꽃보다 곱다라고 표현했냐면 이 작품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다? 생명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자가 뭐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런 새로 돋아나는 생명력에서 느끼는 그런 경이로운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새순이 꽃보다 화자에게 더 예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 감정을 표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연 자체가 생명에 대한 예찬을 바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연, 처음부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한 거죠. 뭘 비교해서? 새순과 꽃을 비교해서 새순의 어떤 그런 생명력, 그런 고운 면, 예쁜 면을 더 이제 드러낸 거예요. 부각시킨 거죠. 비교적인 표현, 비교법을 사용해서. 자, 이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청송, 이거 이제 푸른 소나무가 되겠죠. 자, 청송이라도 가을이 되면 홀홀 낙엽이 진다느니 라고 했어요. 홀홀 음성 상징어, 의태어를 사용한 거죠. 낙엽이 진다느니, 낙엽이 진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강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강의 이미지. 그죠? 하강의 이미지. 자, 여러분, 소나무가 아무리 소나무이지만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 낙엽이 진대요. 홀홀 이렇게. 이 이연에서 그러니까 무엇을 화자는 말하고 싶냐면 아무리 푸른 소나무, 사시사철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 소나무라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면서 어떻게 된다? 이 생명력이 소실될 수밖에 없다. 생명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생명의 죽음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연 전체를 묶어주시고 이연은 뭘 드러냈다?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작품에서 사실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생명의 모습을 드러냈다. 근데 그게 뭐다? 죽음을 의미한다. 첫 번째는. 아니면 소멸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낙엽이 졌어. 소멸이잖아. 죽음이잖아. 어떤 의미에서, 그죠? 어떤 상황에서. 자, 그다음에 3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작품에서 여러분 2연과 3연과 4연에서 계속 뭘 얘기하고 있냐면 2연, 3연, 4연, 5연까지 2연부터 해서 5연까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생명의 모습을 그 과정을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사면 넘어가서 사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는지를 한번 보자. 봄마다 자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력이 다시 싹을 틔우죠. 봄마다 새로 젊은 그냥 젊은 게 아니고 새로 젊은 자랑이 사랑스럽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랑을 어떻게 했어? 의인화시킨 거죠. 그죠? 그죠? 봄마다 새로 젊은 자랑이 사랑스럽다. 자, 여기서 요거 있죠. 요거. 자, 같은 거 2번인데. 그죠?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생명 모습 2번. 여기서 뭐예요? 새로 젊은 자랑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죠? 소멸과 죽음 다음에 뭘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로? 탄생입니다, 탄생. 뭐 생성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생성. 탄생. 생성.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낮에 햇볕을 입고 밤에 별이 솔솔 내리는 이슬을 마시고. 솔솔 역시 이제 음성 상징어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사형 같은 경우는 전체를 묶어봅시다. 사형 전체를 묶고 사형에서는요 생명의 성장을 위한 과정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생명의 성장을 위한 과정을 제시했다. 생명의 성장을 위한 과정을 제시한 거죠. 낮에는 햇볕이 있고 밤에는 별이 솔솔 내리는 그런 이슬을 마시고, 그죠? 마시고 어떻게? 파릇한 새순이 여름으로 자란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 새순이 어떻게? 낮에는 햇볕을 받죠. 밤에는 별이 막 내리는데 그 별이 내리면서 이슬을 마셔. 이 새순이, 그죠? 낙엽송의 새순이겠죠. 자, 파릇한 새순이라는 이 식구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연에도 있었죠, 이게, 그죠?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운율을 이제 형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고요. 이 파릇한 새순이 뭐로 자란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름으로 자란다. 자, 여름 되면 어떻게 돼? 여름 되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 강한 햇볕을 받고,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니까 그 수분을 이제 머금으면서 그 수분을 물을 이제 먹으면서, 그죠? 무럭무럭 자라는 게 여름이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오연은 뭐냐면 오연. 자, 이건 이제 2연이었고 이거는 3연이었고, 그죠? 5연. 자, 5연은 뭐냐면 4연이 내가 뭐라고 했죠? 4연이 생명의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5연은 뭐겠어? 5연은 여기 뭐라고 써야 돼? 성장이죠, 성장. 그죠? 성장. 요게 2연이고요. 요게 2연. 그다음에 요게 3연. 그다음에 요게 이제 5연이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아이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그거 좀 써볼까? 그 2연에서 3연으로 넘어가면서 여기 이제 썼잖아. 2연에서 여기서 이렇게 3연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인식을 드러내고 있냐면 화자가 자, 소멸 이후에 생성이 이어진다는 소멸 이후에 생성이 이어진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어요. 자,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건데, 죽음이 없으면 좋나요? 죽음이 없으면 여러분 열심히 쓰고 있구나.
다스가 한번 물어볼까? 현택이한테 물어보고 싶어. 어쨌든 현택이가 배울 때는 중간고사 때보다 조금 더 태도도 좋아지고 상담 이후에 더 뭔가 하려는 의욕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택이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죽음이 없으면 좋나? 혹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죽음이 없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죽음이 없으면 좋아요? 좋다,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크게 보면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답이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답이 딱 뭐 있는 건 아니죠 사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 우리가 이 시를 지금 배웠잖아요. 이 시를 그냥 그럼 암기하고 지금 이렇게 배우고 암기하고 문제 풀고 기계적으로 문제 풀고 이러지 말고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화자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잘 우리가 음미를 좀 한번 해보면 죽음이 없으면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나타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죽음이 없다면 아마 새로운 생명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 어디서 나오죠? 새로운 생명이라는 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먹이사슬이나 생태계를 생각해보면 뭐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을게요. 나무에서 시작해서 동물에서 인간, 최종적으로 인간으로 소비가 되는 거잖아. 이게 이제 순환되죠. 근데 만약에 나무가 계속 자라, 낙엽이 떨어지지 않고 죽지 않아, 소멸하지 않아, 나뭇잎도 안 떨어져. 그러면은 토지가 어떻게 될까? 토양이 척박해질 수밖에 없죠. 곤충들은 먹을 게 없어질 거고, 물론 뭐 거기 위에 있는 것들 먹을 수 있겠지만 그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그 나뭇잎이 어떻게 돼요? 퇴비, 자연적 퇴비를 이루면서 토양이 되게 기름져지고 좋은 땅이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안 죽어, 계속 매달려 있어, 나뭇잎 매달려 있고 열매도 계속 커지기만 해. 그러면 결국 뭐야? 이 자연 순환의 생태계의 고리가 어떻게 보면 끊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인간한테도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어떻게 보면 죽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인한 새로운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거다라는 건데 이게 두 번째 작품에도 이어져. 나에도. 알겠니? 자, 그래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자 우리가. 이어서 한번 볼게요. 박남수의 소등이라는 그런 어떤 작품이죠. 박남수의 소등. 여기서도 그런 역설적인 표현을 마지막에 제시해요. 내가 지금 말했던 이거를 죽음이 또 다른 탄생이다. 이런 어떤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소등이 무슨 의미예요? 불을 끄는 거죠. 그죠? 여기 그렇게 이제 해석이 본문 보면 딱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현태이가 한번 읽어볼까? 나는 불을 끈다. 꿈꾸는 시간을 위해 나는 불을 끈다. 메마른 껍질로 둘러진 현실의 울타리 안에는 한 포기 풀도 자라지 못하는 가무의 뜰이 있고 불모의 뜰에서는 뿌리도 닿는 목마름과 비틀어진 가지에 마른 나뭇잎들이 부스러지고 있다. 나는 불을 끈다. 꿈꾸는 시간을 위하여 나는 불을 끈다. 불을 끈 시간의 끝에서 가뭄에 마른 현실의 시체에 꽃이 달리는 찬란한 화제를 위해 지피는 불길은 거인처럼 치솟아 꿈속을 밝힌다. 유온에 그슬린 검의 잿더미 위에서 푸른 바다가 번져가고 싱그러운 냄새가 뿜어 3월의 뜰을 만드는 3월의 사상을 위하여 나는 불을 끈다. 꿈꾸는 시간을 위해 나는 지하 충계를 딛고 내려간다. 가는 물줄기는 어느 샘의 뿌리를 받고 질척 땅을 적시고 있다. 마른 뿌리는 가는 물줄기에 주둥이를 받고 지금 목을 죽이고 있다. 나는 불을 끈다. 불을 켜는 시간을 위해 나는 불을 끈다. 불을 끄는데 불을 켜는 시간을 위해 불을 끈다라고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시를 이제 끝냈죠. 그래요. 소등.
이 주제가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닌데요. 상당 부분 겹쳐요. 저 낙엽송이라는 시의 주제와.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생명력 회복에 대한 지향이다. 생명력 회복에 대한 지향. 네. 많이 추면 얘기하세요. 다시 난방 틀어줄게. 많이 추면. 저 팀은 또 이제 답답하고 좀 조언도 그럴 수 있어서 껐어요. 자, 볼게요. 한번 봅시다. 일단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죠. 번호가 붙어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뉜다는 의미고요. 각 부분을 두 개의 연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의 첫 번째 연을 좀 보도록 해볼게요. 자, 나는 불을 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나는 불을 끈다는 표현이 그 다음에도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운율이 만들어질 거고 반복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화자가 불을 끄겠다는 의지를 반복해서 좀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제의 의지를 강조하고 운율을 만들어주고 있다. 반복적 표현을 사용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불을 끄는데 꿈꾸는 시간을 위해 나는 불을 끈대요. 꿈꾸는 시간을 위해 나는 불을 끈다. 이거 점층법으로도 볼 수 있겠죠. 점층법, 그죠? 불을 끄고 꿈꾸는 시간을 위해 나는 불을 끄고. 꿈꾸는 시간은 여기서 뭐냐면 화자가 갈망하는 시간입니다. 화자가 갈망하는 시간. 화자가 갈망하는 시간이 꿈꾸는 시간이고. 이 불을 끄는 행위가 굉장히 여기서 중요하죠. 사실 이 작품에서는 불을 끄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불을 끄는 행위는 꿈꾸는 시간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꿈꾸는 시간을 위한 행위. 꿈을 꾸기 위해서 불을 끄는 거야. 그죠? 말 그대로 메마른 껍질로 둘러진 현실의 울타리 안에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의 울타리 안이 부정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메마른 껍질로 둘러졌다. 메마르라는 게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그래서 그럼 메마른 껍질로 둘러진 현실의 울타리 안의 상황도 부정적 상황임을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 안에는 한 포기 풀도 자라지 못하는, 뒤에서 다시 한번 현실의 울타리 안은 부정적인 거야 라고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알려주는 거야. 그지? 자, 자라지 못하는 가뭄의 뜰이 있고, 가뭄이라는 표현 또 나왔고, 그죠? 자, 그래서 3행과 4행 묶어볼까? 3, 4행을 묶어주시고 메마른 껍질로 가뭄의 뜰이 있고, 이 3, 4행은 현실의 부정적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실의 부정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네. 그 다음 볼게요. 불모의 뜰. 불모가 뭡니까? 어떤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땅을 우리가 불모지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불모의 뜰이란 것도 뭐야?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불모의 뜰에서는 뿌리도 타는 목마름과 비틀어진 가지의 마른 나뭇잎들이 보스라지고 있다. 바스라지고 있다. 부서지고 있다. 이 타는 목마름에 밑줄 좀 쳐볼까요? 이 타는 목마름이라는 것은 뿌리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는 시구죠. 뿌리가 처한 상황. 뿌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 갈증, 너무 갈증이 나는 상황이야.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야. 그죠? 물을 얻어내, 이 뿌리는. 그죠? 근데 물이 없어. 탄 듯한 목마름에 그런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뿌리가. 자, 그리고 여기 1, 2행 묶어볼까? 1행과 2행. 불모의 뜰에서는 비틀어진 가지의 1, 2행은 뭐다? 1연의 현실의 울타리 안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다. 1연의 현실의 울타리 안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1, 2행이다.
현실 울타리 안에는 한 포기 풀도 자라지 못하는 가뭄의 뜰, 그 불모의 뜰이 있고 그 불모의 뜰에서 뿌리가 타는 목마름의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죠? 물이 없으니까 마른 나뭇잎들이 막 부서지고 있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화자 어떻게 하고 있죠? 나는 불을 끈다. 꿈꾸는 시간을 위하여 나는 불을 끈다. 오케이.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불을 끈 시간의 끝에서 가뭄에 마른 현실의 시체에 꽃이 달리는 찬란한 화제를 위해 지피는 불길.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작품이 그렇게 쉬운 작품은 아니거든요. 난이도가. 불을 끈 시간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가뭄에 말라있는 현실의 시체, 굉장히 부정적으로 현실 상황을 표현한 거죠. 그 시체에 꽃이 달린대. 꽃이 달리는 찬란한 화제래. 그러면 불을 끈 시간의 끝에 뭐가 있다는 거야? 불을 끈 시간의 끝에 꽃이 달리는 찬란한 화제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꽃이 달리는 찬란한 화제라는 건 뭘 나타내는 걸까, 얘들아? 생명력을 의미하는. 꽃이, 여러분 꽃이 폈어. 이건 뭐야? 생명력, 생성을 의미하잖아. 우리 여기서 배웠잖아. 생성, 탄생. 화재는 보통 뭔가를 소멸시키고 태우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화재는 어떤 화재야? 찬란한이라는 긍정적 치료를 사용했어. 그죠? 앞에 상황까지는 굉장히 부정적 상황인데 불을 끈 시간의 끝에는 이런 생명력이 돋아나는, 어떤 생명이 돋아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찬란한 화제를 위해 지피는 불길은, 이 불길이 뭐죠? 이 불길이 역시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지. 앞에 찬란한 화제가, 이 불길과 사실 비슷한 의미인 거죠, 결국. 그죠? 화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찬란한 화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뭐래? 불길이 지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죠. 이 불길이 뭐야? 거인처럼 치솟아 꿈속을 밝힌대. 이 불길이 거인처럼 엄청나게 치솟아서 화자의 꿈속을 밝히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 오케이, 여러분 거인처럼 여기 밑줄 쳐보자. 거인처럼이라는 건 그럼 뭘 비유적으로 거인으로 표현한 거죠? 불길의 크기. 찬란한 화제를 위해 지피는 불길의 크기를 거인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죠? 그냥 간단하게 불길의 크기를 형상화했다. 비유법을 사용했고, 그죠? 불길의 크기를 형상화했다. 거인으로 비유법을 사용해서 불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치솟아서 막 그 화자의 꿈속 안을 막 밝히고 있어. 환하게. 자, 그다음 볼게요. 요원이 뭐죠? 요원이 뭡니까? 요원이 아득히 먼 거, 아득히 멀다, 뭐 이런 의미야. 자, 요원의 그슬린 검은 잿더미 위에서, 검은 잿더미 위에서 푸른 바다가 번져간대. 자, 그슬린 검은 잿더미. 검은 잿더미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 검은 잿더미는 뭘 의미할까? 자, 선지를 줄까? 생성을 의미해요, 소멸을 의미해요? 검은 잿더미는 소멸이죠. 뭔가 타고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소멸을 의미하는데, 이 그슬린 검은 잿더미 위에서 뭐가 번져가? 푸른 바다가 번져간대. 그럼 푸른 바다는 여기서 뭘까? 생성이겠죠. 생명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표로 묶어볼게요. 그슬린 검은 잿더미 나표 열고 푸른 바다가 번져가고 나표 닫고. 이 나표 신부이 뭐냐? 소멸 이후에 생성이 이어진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겁니다. 소멸 이후에 생성이 이어진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거잖아. 이거 첫 번째 작품이 이거랑 겹치는 부분이죠. 내가 아까 말했던 거, 죽음이 있어야지 또 다른 생명력이 나올 수 있다. 또 다른 생명이 싹을 칠 수 있다. 그거잖아, 그거 결국. 그죠? 그걸 여기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표현상의 특징적 측면에서 보면요, 검은 잿더미와 푸른 바다는 뭐죠?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죠. 검은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 그죠? 자, 그다음 볼게요. 싱그러운 냄새가, 자, 푸른 바다가 번져가고 그 다음에 싱그러운 냄새가 뿜어 3월의 뜰을 만드는 3월의 사상을 위하여. 싱그러운 냄새, 후각적 심상을 사용했고요. 3월의 뜰, 여기 형광펜으로 표시해보자.
이 3월의 뜰은 생명력 있는 세계가 형상화된 공간이다. 생명력 있는 세계가 형상화된 공간이 3월의 뜰이다. 3월의 뜰에는 뭐가 있죠? 3월의 뜰에는 뭐가 있어요? 3월의 뜰에 나가면 뭐가 있어? 3월의 뜰에는 몰라. 자꾸 맥락 속에서 자꾸 파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건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수능에 대한 좀 훈련도 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일부 또 깔려 있는 거기도 하고요. 이런 훈련을 자꾸 해야지 내신에서도 모르는 지문, 외부 지문 나왔을 때 대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꾸 수동적으로만 듣다 보면 외부 지문, 낯선 지문, 수능에 대한 지문 이런 거 훈련이 다 안 돼요. 대처를 못 해. 자꾸 내가 질문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야. 시 분석법 우리 배웠잖아. 시 분석법 활용하면 되죠. 그죠? 자, 맥락상 그러면 3월의 뜰. 3월의 뜰은 뭐가 나타나는 거야? 여기 뭘 볼 수 있어? 생명력. 꽃이 피잖아. 나무가 막 싹을 틔우고 새순이 돋고 뭐 이런 게 다 3월의 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 앞에 뭐가 있어서 생명력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3월의 뜰은 뭐야? 생명력이 형상화되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그죠? 생명력의 세계가 형상화된 공간이 3월의 뜰이다. 그죠? 이 3월의 뜰을 만드는 3월의 사상을 위하여. 그래요. 그 다음 볼게요. 세 번째. 나는 불을 끈다. 3월의 사상을 위해서 내가 불을 끈대. 또, 그죠? 꿈꾸는 시간을 위해 나는 지하 층계를 딛고 내려간다. 꿈꾸는 시간을 위해서 앞에서는 불을 끈다고 했는데 여기서 뭘 한다고 했어? 꿈꾸는 시간을 위해서 지하 계단을 내려간다라고. 하강의 이미지죠. 그죠? 근데 내려가는데 내려가서 딱 보니까 뭐가 있어? 가는 물줄기가 어느 샘의 뿌리를 받고 있어. 가는 물줄기는 어느 샘의 뿌리를 받고 물줄기가 계속 그 샘의 물을 공급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어느 샘은 뭐야? 역시 앞에 나왔던 불길처럼 생명력 있는 공간, 앞에 나왔던 3월의 뜰처럼 생명력 있는 공간임을 드러낸다. 그래서 어느 샘에 색깔펜으로 비추시고 생명력 있는 공간이 여기서는 어느 샘이다. 가는 물줄기는 어느 샘의 뿌리를 받고. 자, 여기 두 행 묶어볼게요. 세 번째 파트의 첫 번째 연에 2행과 3행 묶어주시고 이렇게 써보자. 색깔펜으로. 화자의 의식에 내재된 생명력 회복에 대한 바람. 화자의 의식에 내재된 생명력 회복에 대한 바람. 생명력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는 물줄기가 어느 샘에 뿌리를 받고 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 질적 땅을 적시고 있다. 땅에는 물이 필요해. 땅에 물이 있어야지 식물이 자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질적 땅을 적시고 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회복되는 모습을 표현한 거죠. 생명력의 회복을 드러낸 거야. 생명력의 회복. 자, 화자가 불을 끈다고 했잖아. 불을 끄면서 꿈꾸는 시간을 위해 지하 계단에 내려가고 있다고 했어. 지하에 내려가면서 뭘 보고 있는 거야? 어떤 거에 대한 인식을 지금 드러낸 거죠? 생명력의 회복에 대한 인식을 지금 드러낸 거야.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연을 볼게요. 마른 뿌리는 가는 물줄기에 또 주둥이를 받고 있어. 왜? 물을 먹기 위해서. 주둥이를 받고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목을 축이고 있다. 의인화됐냐? 의인화. 여기서도 여러분 뭘 하고 있으니까 의인화를 시켰죠? 의인화. 그죠? 의인화를 시켰잖아. 마른 뿌리가 주둥이 받고 목을 축이고 있다고 했으니까 의인화를 시킨 거죠. 그죠? 자, 여기서의 여러분 이 뿌리, 유견에서 이 뿌리 있죠. 마른 뿌리. 이 마른 뿌리는 이연 있죠. 이연. 1번 파트 부분에 이연의 뿌리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가 성립돼요? 어떤 의미의 관계가 성립돼요? 이 유견에서의 마른 뿌리가 지금 목을 축이고 있는데 이 뿌리와 이연에서의 뿌리는 어떤 의미적 관계로 설명해 볼 수 있죠? 상황이 어때요? 상황. 각각의 뿌리가 처해 있는 상황. 이연의 뿌리와 유견의 뿌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때요? 반대죠, 반대. 뭐라고 하죠? 우리가 대비를 이루고 있죠. 유견의 뿌리와 이연의 뿌리가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죠. 얘는 마른 뿌리지만 목을 축이면서 어때? 점점 마르지 않은 뿌리로 변해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연의 뿌리는 타는 목마름에 처해 있는 그런 뿌리죠. 자, 그다음 볼게요. 나는 불을 끈다. 다시 한번 불을 끈대. 불을 켜는 시간을 위해 나는 불을 끈다. 역설이죠, 역설. 역설법을 사용했어. 불을 켜는 시간을 위해서 불을 끈대.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형광펜으로 표시를 쭉 해주고 별표. 화자가 불을 왜 끕니까? 자,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 마지막 의미는 여러분들이 좀 웬만하면 도출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화자가 불을 왜 끄죠? 화자는 불을 왜 꺼? 여기서 자꾸 불을 끈다고 하잖아. 왜 끄죠? 불을 왜 끄려고 하죠? 답이 본문에 있어. 생명이 다시 생성되게. 아니, 좀 쉽게 말해요.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불을 끄는 행위가 여기서 왜 불을 끈다고 해서 화자가 그 입으로 하지 말고 소리 내서 말하면 좋죠. 소리 내서 알고 있으면 소리 내서 말하면 돼요. 꿈꾸는 시간으로 가기 위해서 불을 끄는 거죠. 꿈꾸는 시간으로 가기 위해서 불을 끄는 거. 그죠? 꿈꾸는 시간으로 가기 위해서. 불을 끄는 이유는 꿈꾸는 시간으로 가기 위함. 그죠? 자, 그러면 불을 끄고 꿈꾸는 시간으로 가는 거야. 그죠? 그리고 여러분, 불을 껐잖아. 불을 끄고 나서 자, 불을 다시 킬 때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불을 다시 켜. 불을 껐다가 다시 불을 켜. 우리가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잖아. 그럼 불을 다시 켜. 불을 켰을 때 화자가 어떤 걸 바라면서 불을 켤까? 불을 껐다가 다시 불을 켤 때 어떤 걸 바라면서 불을 켤까? 불이 끄면 여러분 껌껌해지고 불을 켜면 다시 환해지잖아. 밝아지죠. 화자가 다시 불을 켜라는 건요, 부정적인 현실이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여기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써보자. 정리해서 그럼 불을 꺼서 꿈꾸는 시간으로 가고요. 불을 꺼서 꿈꾸는 시간으로 가고, 다시 불을 켰을 때 부정적 현실이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화자의 심리가, 화자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불러줄게요. 천천히. 불을 꺼서 꿈꾸는 시간으로 가고, 다시 불을 켰을 때 부정적 현실이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 거다. 이런 행위로. 그러니까 불을 왜 끄냐면 불을 켜기 위해서 끄는 거야. 불을 켜기 위해서. 왜? 불을 껐다 불이 켰을 때 그런 부정적 상황들이 다 해소되고 긍정적 상황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울 텐데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무서운 꿈을 꾸고 있어. 꿈을 꾸는데 너무 무서워. 빨리 깨고 싶어. 그럼 어떻게? 막 예를 들면 가위 같은 거 눌린 거야. 그냥 무서운 꿈도 아니고 막 몸이 움직이는데 안 움직여. 몸이. 그러다가 엄마가 막 들어와서 불을 딱 켜고, 야, 왜 그래? 깨웠어. 그러면 이러면서 꿈이었다. 그 꿈속의 세상이 너무 무섭고 부정적인 상황인데 불을 켜고 딱 눈을 떴을 때 밝은 뭔가 엄마가 옆에 있고, 이게
이 내가 꿈속에서 어떤 이런 부정적 상황이 깨보니까 꿈이었구나. 현실이 아니구나. 굉장히 다행이다. 그런 어떤 긍정적 상황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을 끄고 그 다음에 불을 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야.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바라면서 불을 끄는 거예요. 불을 켜는 걸 바라면서 불을 끈다라는 얘기. 이거 이해했습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자, 그래요. 성격. 작품의 성격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보면. 여러 가지 어떤 상징적 시어들이 좀 많이 사용이 됐고요. 상징적인 시어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화자의 어떤 희망을 좀 드러내고 있죠. 화자의 희망. 화자의 희망. 생명력 회복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이고 희망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고 필기된 내용 다시 한 번만 쭉 봐주세요. 보고 이해를 다 했는지 이렇게 이해가 있으면 이제 스스로 오케이 완료 그러고 넘어가면 되겠죠. 뭘 둘이 자꾸 수업 시간에 아니 수업 그 쌤이 설명할 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얘기 좀 참여하면 안 될까? 궁금해 그 내용이. 아니 선생님한테 자꾸 보이니까 내 눈에 자꾸 보이니까 내가 신경 안 쓸 수가 없어.